어, 강의 조금 이따 시작할 건데, 사람들이 오늘, 저도 오늘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일부러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오늘 유난히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좀 이야기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번 주에 빠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번 주 자료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준표님, 예. 저번 주 자료 못 챙기신 분들, 요거는 그냥 저번 주 경매 결과하고 하는 건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오셨는데 저번 주에 빠지신 분 보이시면 앞에서 가져가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항상 앞에 제 리츠 부산 부동산 중개법 매물 있잖아요. 요거 들어가면 지금 현재 네이버에 광고 나오고 있는 것들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전화번호 앞에는 적어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안 적혀져 있어서 사무실 번호를 나중에 제가 여기 사무실에 전화 받을 수 있는 내근하시는 분 전화번호 직통번호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분이 신탁 공매 관련되는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좀 정립을 해가지고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특강 유튜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온비드 화면에서 신탁 공매 물건을 찾는 방법 해가지고 간단하게 2분 정도로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탁 공매로 시세보다 1억 싸게 낙찰 해가지고 요 사례하고 내용을 분석을 좀 해놨는데 이분 강의 되게 잘하세요. 예,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쪽에 구독해서 보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굉장히 깔끔하게 군소리 안 하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이분도 강의를 굉장히 딱 필요한 것들만 해서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여기 신탁회사가 신탁회사 등기되어 있는 집 계약할 때에 관한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분도 구독자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구독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유튜브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배우고 싶은 모든 공부는 다 유튜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00개 정도를 쭉 보고 그 중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올려놓은 것들이니까 적어도 블로그에 올려놓은 유튜브는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강의 자료를 항상 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에 쫓기고 프린트 물은 드렸는데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욕심을 너무 많이 안 낼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1년 동안 장기 수강 등록해서 쭉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또 남으면 여기 이제 동영상들 또 나중에 좀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분들이 강의하는 거를 중간에 또 잘라서 부연 설명하면서 또 시간이 혹시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공지해가지고 요 생각 강의에 관해서 공지로 제가 올려놨는데 나중에 혹시 주위에 뭐 좀
그 홍보해 주실 때 여기 보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부영 교수님께서 한 5분만 있다가 하자고 해서 5분이 조금 지나갔는데, 네, 네.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옥션원을 띄워놨는데 이 굿옥션이 검색하는 경매 사이트 중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강의할 때 옥션은 보는 방법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건데, 이제 요 안에서 화면을 가지고 좀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옥션원에 보면은 이 공매 검색 있죠. 공매 검색. 이 공매 검색을 해서 내용들을 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같은 것들은 요 종합 검색에서 부산 보고 싶으면 부산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공매 물건은 온비드에서 보셔야 돼요. 온비드. 온비드에서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보셔야 되고, 이번 달에 이제 강의할 때 경매 쪽의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루 동안 권리 분석, 뭐 주의해야 할 권리 분석이나 중요한 권리 분석들 하는 이 내용이 경매 쪽 학원에서 거의 1년 동안 하는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3시간으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할 때 요 공매 관련되는 것도 그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이 되면은 공매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 물건들을 분석해서 입찰하는데 충분히 지장 없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션원에서 공매 검색을 눌러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재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의 완전 블루 오션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황금 어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공고문을 안 놓치고 잘 보게 되면 뭐 한 일주일, 2주일만 해도 절반까지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을 잠깐 못 봤어요. 그 공고문을. 그러면 나는 놓치는 거잖아요. 만일에 토지가, 건축 부지가, 시행 부지가 100억짜리가 50억까지 한 일주일 만에 떨어졌는데 놓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 공매는 온비드에서나 여기서만 검색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11개 신탁회사 제가 앞에 드린 자료 있죠. 이번에 또 다시 또 제가 드릴 겁니다. 그 부동산 신탁회사의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탁 공매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 뭐 회의실이나 그 회사에서 진행을 해요. 현장 입찰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비드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신탁 공매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 200억짜리가 100억까지 떨어졌다든지 이런 물건들을 잘 놓치지 않고 잘 보게 되면 뭐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클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건설회사나 뭐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신탁 공매 물건을 잘 보시면은 좋은 기회를 안 놓치고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탁 공매 물건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그냥 일반 건재당권 대출을 요즘은 이제 잘 안 하고요. 대출을 금액을 좀 많이 뽑기 위해서는 그 담보신탁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이 담보신탁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일단은 은행 실무자들이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매잔금 대출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뭐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을 전문적으로 달아본 금융기관에서는 경락잔금 대출만큼 안전하고 쉬운 게 없는 거죠. 낙찰가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신탁이라는 것들이 그 대출을 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뭐 물건을 하나 중앙동에 있는 건물을 하나 진행하는데도 그 물건을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매매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근데 서류를 보니까 소유권자가 경남은행으로 돼 있어요. 경남은행. 근데 자기가 소유주라고 해요. 근데 건축물대장만 먼저 보니까 건축물대장의 그 소유권이 언제 이제 넘어가가지고 최근에 넘어가서 소유권자가 경남은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경남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거 경남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신탁돼 있는 거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등기부를 떼보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면서 동시에 같은 날 등기 접수가 되면서 동시에 그 경남은행이라는 쪽으로 소유권이 신탁돼서 넘어가는 등기 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탁을 해서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방 공제 같은 걸 안 해요. 그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 최우선 변제금 하나씩 공제해서 빼고 이러면은 대출 금액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만큼 대출 금액을 적게 해주거든요. 근데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방 공제 안 하고 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신탁 공매는 대출이 금액이 LTV가 대출 비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도 더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담보 신탁을 해서 대출을 빼거든요. 그러면 신탁되어 있는 물건들이 점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많이 생기게 되면은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상가 임대를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과 계약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다음 달하고 계속 이렇게 다룰 거예요.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계속 다뤄나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 그 굉장히 젊은 팀장 한 분이 첫 계약할 때 첫 계약건이 신탁돼 있는 상가에 임대를 놓는 것을 첫 계약으로 먼저 끊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신탁돼 있는 부동산과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뭘 조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법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가 주택이 금액이 100억짜리인데도 한 채원 주택으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가 주택에 임대 들어갈 때 전세금을 걸고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법인하고 계약할 때 또 뭐를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지, 대표이사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직원이 왔을 때, 그럼 소유주가 법인일 때, 또 아니면 들어가는 임차인이 법인일 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내용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임대차 그 3법에 해당하는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2년, 2년에서 4년 추정하는 거 못하도록 이런 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법인과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중개에서나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법인으로 물건을 요즘 많이 사기 때문에 실무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책을 뭐 정말 여러 권 사보고 또 유튜브 강의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해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계약할 때 실무상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좀 짧은 시간에 제가 10시간을 준비해서 10분 만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되면은 시간을 좀 벌잖아요. 여기 오는 시간들을. 그래서 뭐 법인과 계약한다든지 신탁돼 있는 부동산과 계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 달하고 계속적으로 심화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오늘 경매 쪽의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끝내고요. 권리분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매하고 세금 부분,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부분들, 또 앞에 강의 때 설명 못하고 프린팅을 드린 거에서 조금 제가 보완 심화 학습으로 해서, 그 저번 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는데, 저번 주에 수업을 연기를 해 놓으니까 결석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요약만 해가지고 한 번 더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다뤘는데 이제 좀 오신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화면 보시면 옥션원이라고 있죠. 옥션원. 예. 전에 굿옥션이 옥션원으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옥션원 볼 때 경매 검색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매 검색 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 강한동 1075의 43번지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02848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 경매 사건 번호 검색 있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2021 타경을 누르고 사건 번호를 넣으면은 이렇게 밑에 떠요. 예. 경매 사건 번호는 한 법원에는 똑같은 게 2개, 3개 없는데 다른 법원에는 사건 번호가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법원에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산 거를 보니까 지금 일단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뭐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면은 우리가 부산 거를 보면 부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요 화면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보고 나중에 또 요 페이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서류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그다음 기일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사건 내역. 그런데 경매 보실 때 지금 여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제 날짜가 며칠 이제 좀 지나면 나올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그래서 입찰하는 당일날 꼭 보시고 입찰해야 되는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그러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나오는 거를 다른 거를 오늘 프린터물에 드리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건 번호를 하나 해볼게요. 이 지금 공장도 물건이 괜찮거든요. 2021 타경에 740 옆에 사건 번호만 메모 하나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21 타경에 740 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사건 번호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죠. 여기는 다른 법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건 번호 이거는 2번이고 물건 번호 1번이에요. 사건 번호 안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물건 번호 1번에 입찰하는지 2번에 입찰하는지를 표시를 안 해주면 낙찰 무효돼요. 그리고 온비드 입찰이나 공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효 입찰 몇 명, 무효 입찰 몇 명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무효 입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찰 미숙으로 낙찰은 받았는데 무효 처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온비드 공매나 전자입찰 하실 때는 고생해서 조사해서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내가 입찰을 잘못해서 낙찰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건 번호 1번, 2번인데 물건 번호 2번은 이 강동동의 물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유치권 여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80% 최저가에서 90%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만일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입찰자가 9명이죠. 입찰자가 9명이고 삼성전공이라는 회사에서 요거를 낙찰받은 걸로 되는 거고 차순위 금액은 2등한 사람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나중에 차순위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도 나중에 이제 내용을 한 번 더 짚을 건데 자 9명이나 입찰했는데 이거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유치권 신고. 근데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물건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입찰하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면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대출할 때 적게 해줘요. 그럼 합의서가 제출되면 유치권 신고한 사람하고 합의서가 제출돼서 유치권 신고한 거를 철회를 하게 되면 추가로 대출이 더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물건 번호 2번은 매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입찰할 때 당일날 꼭 보고 입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찰 숫자 카운팅 하실 때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금액이 46억에서 1,000원 더 적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입찰하실 때는. 46억 이렇게 딱 적으면 안 돼요. 46억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1원 차이로 낙찰 못 받고 낙찰 받고 한 사례가 2건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1원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46억 1원. 그 다음에 한 명은 그래야 낙찰 받은 게 있고요. 또 한 명은 그냥 딱 46억 적었는데 45억 9,999만 9,099원을 적어서 그렇게 적을 바에 그냥 조금 몇만 원 더 써버리지. 그쵸? 9999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로 낙찰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최근에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어차피 46억까지 45억 9,999만 9,999원까지 할 것 같으면은 46억에서 단돈 이 사람처럼 1,000원이라도 더 적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차순위 금액은 45억이죠. 그러면은 낙찰받은 사람 1명, 차순위 금액 1명, 나머지 7명은 이 최저 입찰가
40억 7,800 요 금액 이상 적은 사람과 이 45억 적은 사람 사이에 7명이 있겠죠. 총 입찰자 숫자가 9명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41억 정도가 최저 입찰가인데 낙찰은 46억이 됐으니까 최저 입찰가보다 한 5억 정도, 5억 넘게 더 적었잖아요. 그러면 돈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 내가 46억 적었는데 5억을 더 적었어요. 5억을 더 적었는데 단독 입찰이다 이러면은 혼자서 입찰했다. 단독 입찰이다. 최저 입찰가 이상만 적으면 낙찰을 받잖아요. 만약 단독 입찰이다 그러면은 조금 낙찰 받고 나서 조금 좀 그렇겠죠 기분이. 그러니까 입찰장 가서 입찰하는 데서 금액이 몇십억 이상, 몇백억 이상 되는 물건들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날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날 분위기를 잘 보는데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요. 그럼 법원 입찰장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방법원 제성동에 있는 동부지방법원에 가시면은 입찰법정 왼쪽에 보면 컴퓨터들이 쭉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여러 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나 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그 문건 송달 내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건 송달 내역, 문건 송달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 물건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일 해서 나오거든요. 보통은 최선순위 설정일이 말소 기준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소 기준권리. 그럼 말소 기준권리란 말이죠. 말소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되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권리.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은 것들은 후순위. 경매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탁공매는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신탁공매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매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매매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부분도 발생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인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매나 공매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 원인이 뭐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 강제 경매, 아니면 세금 압류 공매 같은 공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탁공매는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나와요. 매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건물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들이 나와요. 뭐 비구란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3억 3,800 정도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치권 신고 내용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건 처리 내역은 쉽게 생각하시면 법원에 접수된 서류들이 있죠. 법원에 접수된 서류. 그러면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은 보세요. 유치권자 누가 권리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뭐 소송 이의입장 제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매각된 거 말고 유찰돼 있는 이 강서구 복림동에 있는 이 물건은
지금 40억짜리가 한 26억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 저희들이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유치권 신고에 관한 플랜카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아요. 예. 이번에 무조건 입찰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안동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안동 거 다시 보겠습니다. 강안동 거 사건 번호 2021 타경 102848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요 밑에 떠죠. 예. 그래서 요 물건은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입찰할 때. 문건 송달 내역 보면은 문건 처리 내역이 있고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 문건 처리 내역에서 내용들을 또 잘 보고 이제 혹시 뭐 좀 이상한 서류가 접수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된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또 하나 더 보면 앞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앞에 경매물건 자료 드린 것 중에도 앞에는 선순위 대항에 있는 임차인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순위 대항에 있는 임차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오늘 드린 지금 프린트물 자료에도 제가 프린트한 날짜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건 처리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이거를 잘 보시고 권리 분석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이 굿옥션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옥션으로 바뀌었는데 요걸 볼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하시고 지금 드린 내용이 여기서 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 배당 분석표에 관해서 또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그러면 컴퓨터로 낙찰이 얼마 됐을 때 배당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게 배당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컴퓨터로 이제 돼 있는 배당 분석표를 참고로 조금 보시면 배당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 분석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분석할 때 무조건 배당 분석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입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 경매물건 자료 수업 시간에 드리려고 자료를 이제 보다 보니까 최근에도 원룸 건물인데 배당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보전금을 날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법정기일, 세금, 압류 등기 날짜하고는 법정기일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보다 빠른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먼저 배당받아가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가는 임차보전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인수해야 되는 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 10억인데 나는 8억의 낙찰을 받아요. 근데 인수하는 임차보전금이 5억이면 인수해야 되는 임차보전금 5억 플러스 8억, 나는 13억에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분석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물건을 입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배당 분석이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사진을 자 잠시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위에 뭐가 하나 있죠? 예.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잘 보시면 상가 건물 같은 걸 지어도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상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권. 여기에 보면은 괜찮거든요. 제가 잘 가는 음식점도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영 로타리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이쪽 근처가 수영 지하철역이거든요. 이제 환승역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좀 눈여겨서 잘 보시면 시세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시세보다 좀 싸게 받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상업지역 옆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경매 있잖아요. 권리 분석 쉬워요. 정말 1년 동안 경매학원에서 배울 거 제하고 오늘 하루만 해도 끝나요. 경매 권리 분석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매 권리 분석을 하면서 물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투자 분석. 그 다음에 테크닉이 들어가는, 경매 쪽에 테크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경매 사건, 재매각 사건 이런 것들은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매각 사건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재매각,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매각 사건,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도 부산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가 되거든요. 20%. 그러면 재매각 사건인데 내가 낙찰을 잘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이 20%니까 2억을 내가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들어가고 이거 입찰 보증금 날렸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입찰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잘 해가지고 입찰 포인트를 한 포인트 빨리 들어가서 최저가로 낙찰을 잘 받으면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매각 사건이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안 치르고 포기를 했는데 한 명만 단독 입찰했다가 경락잔금을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매각 사건은 거의 다 한 번은 더 유찰되거든요. 한 번 더 유찰되는데 물건이 되게 좋은 경우는 유찰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명 입찰했는데 10명 입찰한 사람이 다 바보는 아니죠.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입찰 포기하고 잔금 안 쳤다. 그럼 10명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최저 입찰가에서 최저가로 들어갈 건지, 그럼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니면 다음 차수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받을 건지. 그런데 10명 중에 최고가 적은 낙찰자 1명 말고 나머지 9명이 다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응찰을 했을 때는 그만큼 투자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일에 10억짜리가 8억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다들 10억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었는데 8억으로 떨어지면 10억 이상 입찰했던 사람들 중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조사를 해서 10억 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8억 떨어지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10억에서 조금만 더 써서 단독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나 공매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싸게 낙찰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무리하지 않게.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입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싸게 잘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관한 어떤 기술적인 거, 예를 들면 재매각 사건,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경매에 관한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 보는데 입찰하는데 문제 없도록 오늘 강의 수업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매 쪽에, 공매 쪽에 재테크하실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경매나 공매 물건들 안 놓치고 보시면 그런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물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상업 지역의 옆에 주거 지역에 있는 요 토지잖아요. 근데 상업 지역에 만일에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건물을 짓는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어중중하게 상업 지역의 땅이 100평이 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70평, 80평. 근데 1층을 주차장으로 놓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놓으려고 하니까 상가 건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반경 300m 반경 300m 안에 이 거리 얼마 안 되죠. 이 수영 지하철역까지도 한 150m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반경 300m 안에 반경 300m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300m 안에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요 쪽에 만일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층을 살려서 건물을 다 짓고 주차장은 저쪽을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 조금 가다 보면 요 부산은행이 있거든요. 성문타리에. 부산은행 건물을 제가 아는 분이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부산은행이 나가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1층은 살려가지고 상권을 살리고 주차장은 별도로 이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은 확보를 하려고 하세요. 그분 계획이.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설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매 물건 하나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할 게 내용들이 실무상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건물 계약도가 나오고요. 예,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이죠. 예.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구나. 여기 수영 로타리거든요. 수영 로타리고 예, 여기에 물건이 해당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가깝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가지고 상가주택 같은 거 지어가 팔잖아요. 그러면 자기 투자 금액 대비 최소한 1배 반에서 2배는 벌어요. 자, 다시 이쪽만 말씀드리면 지하철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만일에 상권이 여기 있다. 요쪽에는 상권이 있거든요. 이 라인 따라서 상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을 지어서 오래 걸린 상가를 지어서 내가 지어서 판다. 임차인을 잘 놓고 월세 구조를 잘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되면 내 투자 금액 대비 은행을 활용하고 실제 투자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한 1배 반에서 2배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도시계획도 한번 찍어봤죠. 예. 도시계획은 지금 맨 우측이에요. 밑에서 보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열람해서
나중에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좋은데, 그럼 수업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항상,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항의서를 보고 계획도로 저촉이 있는지, 뭐 고도 제한이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지, 건축의 규제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보셔야 돼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뭐 이런 말 나오면은 건축에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고층을 지어서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연동 유엔로타리 유엔묘지 근처는 미관지구, 경관지구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 행위를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구신문에 얼마 전에 이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풀겠다. 대연동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게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썩해요. 그쪽에 있는 땅들이 이제 건축을 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아까 우리 대표님 이제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한 것처럼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제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 조사하고 시세 조사했는데 힘 빠질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옥션원을 보는 방법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페이퍼를 좀 보시면서 제가 이 화면은 떼어놨는데 페이퍼에 우리 프린트물 드린 거에서 좀 메모를 하시면서 좀 듣겠습니다. 자, 4월 25일 오른쪽 상단에 있죠. 4월 25일 4월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입찰인데, 자, 토지 면적은 48평 정도 됩니다. 48평. 감정가는 5억 9,900, 대충 한 6억 되죠. 그다음 매각 물건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개시 결정은 21년 4월 27일 강제 경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 물건 부수가실 때 그 옆에 화면 잠깐 보시면 있잖아요. 제가 요거 프린트할 때 이주 누적이 497회였거든요. 그러니까 497회를 이 물건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며칠 안 지났는데 지금 오늘만 조회를 126번 됐고 이주 누적이 1070회 이래 돼 있죠. 그러면 1070번을 누군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특히 공매 입찰할 때 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매보다 공매. 그러면 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몇 명이 조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입찰 금액 산정할 때 응용을 합니다. 아까처럼 금액이 뭐 40억, 50억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조회 숫자를 보고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관리비 체납금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비 체납금을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럼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만일에 많다 그러면은 입찰자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입찰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해서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근데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김해 대청동에 장류시 김해시 장류에 대청동에 뭐 상가 중심상업지역의 상가를 뭐 이제 하나를 입찰한다. 그런데 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관리비 체납금 문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럼 무리해서 내가 금액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입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냥 단독으로 이제 낙찰을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찰 금액을 이제 마지막에 써놓기 전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누적 숫자가 한 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2종보다는 3종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그냥 무난하게 원룸 건물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어요. 자, 그래서 이게 48평이니까 적당하게 딱 뭐 건물 하나 짓기 괜찮은 정도예요. 50평이니까. 50평에서 한 60평 사이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하게 딱 뭐 하나 짓기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승인 날짜는 대충 1985년도에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차인 현황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보세 21년 7월 8일이죠. 21년 7월 8일. 21년 7월 8일인데 경매 개시는 언제 됐나요? 위에 왼쪽에 보면은 개시 결정은 4월 27일 날 됐거든요. 21년 4월 27일.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되고 나서 4월 27일 날 되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7월 8일 정도.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안 걸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종기일은 보통 3개월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날짜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이 보증금하고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러면은 요 건물 등기부가 나오죠. 건물 등기부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있죠. 건물 등기부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하고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토지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는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분석할 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와 이제 임차인의 선순위, 후순위를 분석할 때는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만 비교한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자, 여기 하나 적으시면 자, 말소 기준 권리 날짜와 적습니다. 그 옆에 주택 임차권 옆에다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와 임차권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자,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있으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임차권 등기가 늦다라고 해서 이거는 후순위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자, 임차권 등기의 적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전입 날짜를 보고 임차권 등기의 전입 날짜를 보고 선순위 대항력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의 전입 날짜를 보고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임차인이 지금 3천만 원에 25만 원 돼 있거든요. 3천만 원에 25만 원.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를 이제 아셔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 등기부에 건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강제 경매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 경매 날짜 21년 4월 27일 있죠. 21년 4월 27일 이 강제 경매 날짜,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21년 4월 27일 강제 경매 옆에다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강제 경매에서 경매 들어갔잖아요. 그럼 강제 경매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거든요. 선순위 임차인. 그러면 21년 4월 27일 이 강제 경매 넣은 사람 박성남 씨가 임차권 등기의 그 내용을 보니까 재입 날짜가 며칠이죠? 2018년 5월 16일이죠. 2018년 5월 16일. 그러면 이 강제 경매 기입 등기 날짜 21년보다 2018년이 빠르죠? 그러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선순위. 자, 강제 경매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적습니다.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사람 박성남 씨,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한 날짜가 위에 보니까 20년 11월 27일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배당 요구한 날짜를 분석하실 때 20년 11월 27일이 이 배당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 종기일 21년 7월 8일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보셔야 돼요. 배당 종기일 지나서 배당 요구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는지 이 날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인 강제 경매 기입 등기일보다 이 사람 전입이 빠르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해서 배당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한 것 자체를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경매 신청한 것 자체를. 그 다음에 옆에 그 하나 더 적으시면, 자, 배당 요구하면 임대차 기간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배당 요구한 날이 있잖아요. 배당 요구한 날 임대차는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남아있는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배당 요구한 것 자체를 임대차 종결시킨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 전세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집에 배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힘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 하나 적으시면, 자, 채권액이 적은 경우 치하 가능성이 많다. 채권액이 적은 경우에 치하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적습니다. 낙찰 후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된다. 낙찰 후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된다. 잔금 납부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주거든요. 그럼 한 달 중에 자기가 빨리 납부해도 되고 나중에 납부해도 되는데, 잔금 납부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만족할 만한 금액의 낙찰이 안 되면 충분히 이 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빨리 예. 한다는 이야기가 경매 받은 당일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요. 경매 잔금은 만일에 1일날 입찰했어요. 1일날 입찰하면 매각일에는 집행관이 나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법원에 집행관이 나와서 진행하고 일주일 뒤에 매각을 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 조금만 더 하고 쉽게요. 매각을 결정하는 기일이 일주일 뒤에요. 그럼 매각 결정 기일이 일주일 뒤면 8일이 되겠죠. 1일 날 입찰을 했으면. 그러면 8일 날 매각 결정 기일은 판사가 진행을 해요. 판사가 경매 담당 판사가 그렇게 해서 매각 결정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판사가 매각 결정을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결정을 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일주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매각기일, 일주일 뒤 매각 결정기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가 매각 결정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매각 결정 확정일이 일주일 뒤에 또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나서 2주 동안은 경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경매 절차를. 그러면은 낙찰받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잔금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 기일은 보통은 매각 결정 확정일로부터 보통 한 달 뒤가 잔금 납부 기일이에요. 그럼 내가 1일 날 입찰했다. 그러면은 매각 결정 기일은 8일 되고 확정일은 또 7일 뒤면은 15일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달 15일 정도가 잔금 납부 기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잔금 납부 기일보다 빨리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 납부 기일을 지나면은 연체 수수료가 엄청나게 붙어요. 뭐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붙고. 그런데 그러면 경매는 잔금 납부 기일을 많이 미뤘다 이러면은 다음 재매각 사건, 재경매 사건 전까지 납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매는 납부 기일 지나면 안 돼요. 공매는 납부 기일까지 딱 납부해야 돼요. 근데 신탁 공매는 신탁 회사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납부 기일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좀 힘 빠질 수 있다라고 한 게 낙찰됐는데 경매 취하돼 버리면 고생해 건축사하고 설계 도면 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연구하고 해서 어렵게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취하돼 버리면 그냥 헛고생만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할 때 요령이 있잖아요. 만일에 저희가 서울에 입찰을 가잖아요. 서울에 입찰을 가게 되면은 서울까지 갔는데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산에서 서울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하러 가게 되면 만약 낙찰을 못 받잖아요. 그럼 미리 일반 부동산 매매 물건을 조사를 해놨다가 낙찰을 못 받게 되면은 다른 물건을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내려와요. 서울까지 가서 낙찰 못 받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입찰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싸게 받으려고 경매로 입찰하잖아요. 공매나. 근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조사해놨다가 안 되면 그거라도 계약을 보통 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입찰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잔금 납부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주택이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만일에 임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야. 토지 임야인데 맹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등기부를 떼봤는데 은행에서 대출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런 물건은 사시면 안 돼요. 자, 물건 분석하는 요령 중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땅을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개인 간의 채권으로 해서 그냥 강제경매가 들어갔어요. 개인 간의 거래로 강제경매가 들어갔는데 이 등기부를 말소사 포함으로 해서 등기부를 쭉 떼보니까 은행에서 대출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돈을 빌린 거거든요.
은행에서 담보 평가를 안 해준 거죠. 그 물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됐겠죠. 그래서 은행 대출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물건들은 특히 맹지인 땅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입찰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강제 경매 해가지고 말소 기준 등기라고 토지에 돼 있는데, 이 말소 기준 등기 날짜하고 인차인하고 비교할 때는 토지는 안 본다고 했죠. 토지는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하고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적어 보세요.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 전입 날짜가 2020년. 그 다음에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그러면 토지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는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2019년. 2019년보다 이 사람의 대항력을 갖춘 게 2020년이니까 늦구나, 후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내 인수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물 등기부 말소 기준 권리가 아까 21년이었잖아요. 21년보다 20년 빠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나 집합 건물은 그 대지권 지분하고 등기부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하나로. 그러면은 건재당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지권 지분에 같이 미쳐서 등기부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때는 그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 하나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보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아닌지 분석할 때는 건물 등기부만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 날짜보다 늦다라고 해서 후순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경매 초보자들은 그런 실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근역까지 그리 보면은 2호선 수용력이 119m 되어 있습니다. 119m. 그 다음에 그 분석에 보면은 강한동 주택이 최근에 낙찰 사례가 매각률 돼 있잖아요. 매각률 125% 돼 있죠. 자, 이 매각률은 옆에다 적습니다. 매각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말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만일에 감정가가 1억인데 1억 2천에 낙찰되었으면은 120%죠. 120%. 자, 그럼 80%, 82% 이거는 감정가 대비 80%, 82%의 낙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입찰하려고 하면은 입찰 금액을 정할 때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일에 내가 강원동에 있는 주택을 입찰을 하는데 강원동에 있는 주택만 최근에 한 10번을 입찰했어. 근데 내가 다 떨어졌어. 입찰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대충 얼마에 낙찰될 건지를 알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입찰 금액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그 입찰 경험을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매각된 낙찰 사례를 보고 그걸 분석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면요. 강안동에 있는 지금 주택이 나왔지만 주택이긴 하지만 금액이 강안동, 밀락동 여기에 주택들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는데 이 강제경매에 들어간 날짜가 21년 4월 27일이잖아요. 21년 4월 27일인데 그럼 벌써 한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강안동이나 밀락동은 상향 시장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짝짝짝짝 올라가는 상향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제가 밀락동 쪽에 동방오리 근처 물건 하나
경매 물건 드렸는데 그게 60명이 넘게 입찰해가지고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매 개시되고 나서 감정가 정한 날로부터 1, 2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예, 강한동이나 밀락동이나 어떤 그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행 시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세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냥 1차에서 경쟁률 적게 해서 낙찰을 빨리 받아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라고 이제 하는 거에 관한 장점,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의 장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수업받는 분들 중에서 강한동 근처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 물건 가치를 금액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세에 비해서 싼 금액 정도,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다음에 들어가면 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일단은 투자 검토는 하셔야 돼요. 2차까지 떨어지고 나서 기다리면은 투자 검토가 좀 늦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그냥 1차 금액에서 100%에서 조금만 더 써서 받는 게 낫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110%, 120%, 130% 이렇게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그냥 입찰 단독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액이 적은 것들은 잔금을 빨리 납부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고 물건 분석을 하나 더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론 내용을 보다 보면요 그 이론 내용이 이해가 좀 잘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시간을 조금 중간에 꼭 이렇게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